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청춘정거장 통해서 여러분들 만나뵙게 된 박효정이라고 합니다. 여기 아영 씨 저번에 한번 저랑 하셨던 분이신 것 같은데 맞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영 씨.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자취방입니다. 자취방을 구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자취방 이제 생활할 때 어떤 꿀팁이 있는지 그런 것들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현재 이제 자취를 계획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자취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자취방을 구하는 자취방을 사는 이 시기가 청년의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부모님 품을 떠나서 이제 법적 경제적으로 이제 독립하는 시기고 만 19에서 만 39세 이 20년의 시간이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이제 결혼과 그 자녀를 계획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취방 잘 구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가족담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제 세 가지 기준이에요. 자취방을 구할 때 위치, 시설, 가격. 사실 이 세 가지 요소에 따라서 이제 자취방이 구해지게 되는데요. 처음으로 위치입니다. 이 화면은 이 이미지 다방 이미지를 제가 따왔는데요. 우리가 위치를 구하게 되면은 자취가 시작한 그 이유랑 가장 밀접해요. 예를 들어서 대전에 이제 학업 때문에 오신 분들은 이제 학업 때문에 학교 주변에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전에서 다니는 학업을 위해서 자취방을 구하신 분들은 학교에서 가까워야 돼요. 가까운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상업시설이 너무 가까이 있으면 학생들한테 주거 환경이 있을 때 좀 쾌적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체육시설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친구랑 좀 같이 살 수 있는 그리고 같이 근거리에 있는 학교에서 제일 가까운 위치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 여러분들이 이제 대전에서 직장을 다니시면은 직장과의 통합거리가 가장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는 직장과의 통근거리를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중간에 또 주변에 뭐 상업시설이 있는지 대중교통이 가까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요즘 들어서는 주차시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많이 체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취방을 구할 때는 어떤 이유로 우리가 구하게 되었는지 그것 따라서 위치를 잘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위치보다 시설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은 자취하는데 굉장히 불편함들이 많아요. 특히 학생들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위치가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이 안 넘어가는데? 아, 예. 그 다음이 시설인데요. 이 시설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자취방이 풀옵션으로 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공이 됩니다. 풀옵션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체크할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관리업을 하면서 이제 시설 체크하는 리스트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설 체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자취방을 구하기 전에 한번 계약을 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봐야지만 계약할 때 우리 건물주들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보수를 받을 수 있고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시설을 체크하는 방법들을 대부분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손님을 상대하다 보니까 수학 같은 게 한번 틀어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만 확인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전자레인지 내부의 그을음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보기 힘든 부분들 그리고 변기의 백시멘트 같은 경우 깨진 이런 세세한 것들도 체크를 해야지만 이 체크를 가지고 우리가 부동산 통해 가지고 계약서를 작성할 때 건물주한테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전기, 수도, 가스라고 적혀 있는데 이 공과금 체크를 안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가 계약을 할 때는 이 공과금을 영원부터 만들어 놓게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체크를 안 하시는데 전기, 수도, 가스는 뭐 개별 명의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스까지는 안 해야 되지만 전기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살지 않았던 그 전에 요금도 납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계량기를 한번 보셔가지고
점침 숫자를 한번 확인하시고 그걸 한전에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내가 쓰지 않은 금액이 어느 정도 됐는지 확인한 다음에 입주 전에 요금은 건물주한테 이제 납부될 수 있도록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설 부분은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게 좋다. 자, 다음 가격인데요. 청년일 때 아까 제가 중요한 시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은 이제 자취방을 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자취방을 얻을 때 지출을 줄여야 돼요. 지출을 줄여야지만 어느 정도 목돈을 모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좀 틀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줄여야 되는데 우리 대전시에 사는 청년들한테 혜택을 주는 상품입니다. 이건 대전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청년주택 임차 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대전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9세 청년들한테 대상이 되는 거고요. 대학생, 대학원생, 그럼 취업준비생, 그리고 창업을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한테 다 돼요. 그리고 최대 5천만 원까지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요. 5천만 원까지 되는 이 상품은 원룸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원룸 신축 시세, 원룸 신축 정도의 급을 입주할 수 있는 가격이에요. 전세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요. 5천만 원 정도를 빌리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상품은 대전시에서 2.9%의 이자를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한 1% 이내가 아마 될 거예요. 1%가 안 될 수도 있는데 1% 이내의 금액으로 이거를 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5천만 원 우리가 융자 받았을 때 그럼 이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1%면 50만 원이고 1년으로 나누면 한 5만 원 미만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저렴하게 전세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거비 지출도 그만큼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더 윤택하게, 그리고 목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담당하는 기관은 대전시에 있는 청년정책과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전화를 해보셔가지고 내가 기준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웬만한 청년들은 다 기준이 되니까 절대 무서워하지 말고 벽을 두지 말고 무조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집을 구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다음 상품은 LH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이것도 이제 청년 LH 전세자금 대출이 여러 가지 대상들이 있는데요. 청년 마찬가지로 만 19세에서 만 39세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는 거고요. 보시면 무주택이면서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은 웬만해서 다 됩니다. 되기 때문에 대학생도 돼요. 그리고 이거는 가격이 지원 금액이 9,500만 원까지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고 금리도 당연히 시중 금리보다 훨씬 저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LH 전세자금 대출은 우리 담당하는 법무사님이 따로 계셔가지고 그 법무사님이 그 건물에 대해서 융자나 부채나 어떤 시설 상황들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그리고 많이 이용하는 상품이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자취방을 구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품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가격을 이제 확인을 할 때 사실 집을 우리가 자주 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세가 얼마인지 잘 모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중개 플랫폼에 빅데이터를 한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습니다. 거기 보면은 가격, 위치 정보,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하는 집이 어느 정도 시세가 이 정도면 이 정도 가격이 맞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또 처음 자취하신 분들 위해서 추천하는 이제 주택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유주택 몇 가지고요. 보시면은 다수가 한 집에서 살면서 개인적인 공간은 따로 이제 개인적인 공간이 있고 거실, 화장실, 주방을 공유해서 이제 사용하는 주거 방식인데요. 임대료가 굉장히 저렴해요. 아까 전세 5천만 원짜리 원룸 같은 경우는 월세로 환산을 하게 되면 500에 35만 원짜리 주택이 되는데 그 정도 시설에 여기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이하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자취하신 분들은 이런 상품도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저렴하고 그리고
다 우리 같은 나이대 입주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뭔가 공감대 형성이나 그리고 고민들 서로 이렇게 친구가 될 수 있는 좋은 환경의 주택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안 넘어가세요. 자, 이제 자취방을 어느 정도 이제 위치로 구하시고, 그 다음에 시설을 체크하시고, 가격을 이제 정말 마음에 드는 게 생겨서 이제 계약을 하시게 됩니다. 계약을 하실 때 정말 주의사항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아영 씨도 전에 한번 이거 직접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는 걸 제가 그때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직접 보여드렸었는데, 예, 건축물 대장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건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셔야 되고, 그 건물의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이 얼마가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속들은 꼭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께서도 대부분 부동산이 다 해주는 것들인데요. 이것들을 근데 잘 모르고 계시면 우리가 뭔가 불리한 그렇게 계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알고 체크하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으로 사고 사례 이걸 체크 안 했을 때 이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원룸 허위 매물 사기 해가지고 세입자가 자기 방을 내놨고 그리고 보증금을 꿀꺽 먹고 튀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내가 원룸을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요. 1년 계약을 못 채웠어요. 못 채우고 나가야 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내 대신 저렴한 월세나 이렇게 해가지고 살수분을 모집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건물주 허락이 없이 대부분 전대차를 하게 되는 개념인데, 전대차는 건물주 허락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물주 허락 없이 됐기 때문에 보증금 꿀꺽했다는 거는 다음 입주자가 세입자한테 입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주 계좌로 들어간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둘만의 거래 관계에서 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옆에도 마찬가지 부동산이 이제 관리하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인이 다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에서 그거를 보증금 받고서 그냥 켜버린 거예요. 그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임대인의 명의의 계좌로 입금합니다. 그리고 전세계약은 임대인이 필히 참석한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고, 대리인이 대신 왔을 때는 적법한 위임 서류가 있어야지만 그래야지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 확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한 가지 보여드릴 텐데, 건축물 대장 확인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1482 대전이라 해가지고 부동산 정보 통합 열람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아마 제공하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각 시도마다 서울, 대전, 광주, 부산 각 시도마다 이렇게 제공이 되고 1482 대전을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계약하고 싶은 그 건물의 번지수를 이제 쳐가지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건물대장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건물대장 열람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옆에 적혀 있듯이 등기상, 여기 건물대장상 주택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보시면은 여기 주택 용도인지 무슨 용도인지 여기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호를 계약한다. 그러면은 2층에 실제로 받는 10세대가 있었어요. 근데 건물 대장상에는 5세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뭔가 호실 개수가 틀린 거죠. 그럼 건물 대장상 기준으로 생각하셔가지고 여긴 5세대를 쪼개겠구나, 불법 건축물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위반 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위반 건축물이면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왜 위반이 됐는지, 어떤 사유에서 위반 건축물인지 그게 적혀 있기 때문에 건물대장을 띄워봤을 때 위반 건축물이면 계약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위반 건축물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걸 인지하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기게 되면은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대장은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등기부등본 확인하기입니다. 이것도 부동산 통해 가지고 이제 계약을 진행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등기를 이제 보여드리게 되는데요. 보면은
등기사항 전무증명서를 해가지고 건물분이 있는데 이거를 발급하는 곳은 저기 인터넷 등기소라는 곳입니다. 이것은 핸드폰 어플에도 인터넷 등기소 검색해 보시면은 그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아니더라도 핸드폰으로 어디서든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이거를 띄는 이유는 건물주가 누군지 확인하는 거예요. 네. 인터넷 등기 통해 가지고 거기 주소를 치게 되면 여기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표제부에는 건물의 소재지와 건물 이름 그리고 토지의 면적 그리고 건물의 면적이 적혀 있고요. 갑구에 이제 건물주의 소유권 여부가 소유자 여부가 나와 있습니다. 소유자 이름 그리고 생년월일 뒷번호 주민번호 뒷번호 땡땡땡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랑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임대인 인적사항 정보랑 확인을 해서 동일시 돼야지만 그 맞는 거고 그리고 여기 소유주의 아까 계좌번호로 그 예금주로 입금이 되어야지만 그게 맞는 계약서가 되는 거고요. 계약금과 잔금 그거는 다 이쪽으로 건물주 계좌로 입금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을구로 확인하는 이유는 여기 이제 부채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근저당이 나와 있는 건데요. 을구가 없으면은 근저당이 없는 거예요. 뗐을 때 을구가 안 나오면 근저당이 없는 건데 을구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금액하고 적혀 있어요. 얼마를 빌렸는지, 누구한테 빌렸는지, 왜 빌렸는지, 언제 빌렸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들을 확인하셔가지고 우리가 부채를 정확히 나와 있는 보여지는 부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또 하나 팁은 이제 월세 임대차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건물 등기만 이제 떼서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전세 임대차를 이제 계약을 하게 되면은요, 전세 같은 경우 조금 더 그 보증금이 높기 때문에 조금 더 하나 더 떼볼 게 있어요. 그게 건물이 아닌 토지 등기부입니다. 네. 토지까지 떼는 이유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근데 토지랑 건물하고 건물 소유주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떼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와 건축물 둘 다 등기를 열람해 보셔야 되고 토지와 건축물의 명의자가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르다고 또 이상한 건 아니에요. 다만 토지의 소유자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어떤 관계인지 그에 따라서 합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뭔가 좀 불안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근저당 명의자도 건축물에만 있는지 토지에 있는지 이걸 확인해 보셔야지만 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대부분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주는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한번 떼보시라는 거예요. 특히 전세 매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계약하는 건축물 등기부 등본이 건축물 대장과 아까 전에 있었던 건축물 대장과 동일한지 면적이 동일하고 그리고 그 호실이나 이런 것들이 동일해야지만 맞는 거겠죠. 그래서 비교해 보시고 소유주로 확인하시고 신분증 그리고 계좌 명의로 확인하셔가지고 이제 계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데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하기입니다. 우리가 그 건물에 부채를 이제 판단을 할 때는 아까 건물 등기나 뭐 등기부 등본 떼보면은 이제 부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게 이거예요. 선순위 보증금이란 건데 대부분 부동산 가서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은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 있는지 여기 보시면 9번 이게 확인 설명서의 한 틀인데 9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 이 란에다가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를 적어주는 란이에요. 그래서 이거랑 아까 은행에 있는 근저당이 있다면 그거랑 같이 합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합쳐진 금액이 이 건물의 총 부채 사항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자세하게 안 적혀 있으면 여러분들이 전세를 얻으실 때는 월세는 사실 제가 뭐 이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꼭 하나 체크하셔야 돼요. 자세하게. 그냥 대략적으로 얼마 또 예를 들어서 임대인에게 뭐 문의하였으나 임대인 답변하지 않아 이런 말이 써져 있으면 이거는 선순위 확인 안 하시고 넘어가는 거고 뭔가 건물에 선순위가 많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통해 가지고 그 호실에
여기 몇 호가 얼마가 있고 몇 호가 얼마가 있고 이런 것들 다 토탈한 금액들을 여기다 적어 놔야 됩니다. 적어 놓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확인 설명서에다가 이제 사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객분들을 상대할 때 보면은 확인 설명서를 저희가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 잘 이제 경험이 적으시다 보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뭐 궁금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뭐 다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많은데 이런 거 확인하셔야 되고 아까 시설 상태 우리 체크리스트 적는다고 했잖아요. 그 체크리스트에 뭔가 제가 이제 건물주한테 좀 요구할 거가 있다면 그걸 통해 가지고 제가 아까 봤는데 이런 것들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말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불편을 감수하고 살지 않는 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선순위 보증금을 꼭 확인하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의 정보를 드리는 건데 6천만 원 이하의 이제 전세 하시는 분들은 소액 임차인이라고 불리는데요. 여기는 이제 혹여나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면 은행보다 먼저 세무서 면제금 2천만 원까지는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4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순차적으로 배당 금액에 따라서 나눠서 받게 되는데요. 어쨌든 전세는 이런 위험 부담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실 때 아까 이렇게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런 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약상 명시하기 우리가 건물을 이제 계약을 진행할 때 이게 계약서의 틀입니다. 실제 부동산에서 쓰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스크린샷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여기가 이제 특약상을 적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특약상은 최대한 자세하게 적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건물주와 우리 입주자와의 약속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자세하고 그리고 누가 봐도 알 수 있게끔 적어 놓는데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주분이 너무 좋은 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을 구한다고 하니까 우리 아들 같은 우리 딸 같은 분들 우리 집에 오니까 너무 좋다. 내가 도배도 다 해주고 책상 의자도 고쳐야겠네. 침대도 고쳐줄게. 그리고 뭐 등도 뭐 망가진 게 있으면 다 고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계약하고 들어와.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한 달 뒤에 입주를 하다 보니까 이게 건물주도 까먹은 거예요. 이걸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 같은 경우는 그때 다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입주할 때 보니까 되어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이제 말씀드렸더니 건물주는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말 했었나? 그리고 도배 상태 보니까 뭐 이 정도면 깨끗하지 그냥 사는 게 어떻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학생 같은 경우는 물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특약상에 작성 안 하고 사인을 해버렸어요. 또 부동산에 그때 얘기하면 부동산은 사실 기억이 잘 못해요. 한 달 전에 계약이나 그리고 또 적혀 있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서 어느 정도 조율은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계약 당사자가 직접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 아까 체크리스트에 체크한 것들이 뭔가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좀 부탁을 드려봐야겠구나 그런 게 있다면 꼭 계약할 때 특이하게 이렇게 적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청년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불편해 하시거나 좀 선뜻 말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학생 여러분들 20대 초반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특약사항에 대해서 말을 하고 싶어도 이게 내가 해도 되는 말인가? 이거는 너무 좀 심한가? 이 건물주분한테 이것도 좀 너무 좀 그런 입주자처럼 보이려나? 그래가지고 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부동산이나 중개사무소 중개인한테 물어봐서 제가 이런 것들을 한번 건물주한테 요청해보고 싶은데 괜찮을 거냐고 허심없이 물어보세요. 그래야지 나중에 정말 불편 없이 내가 또 계속 감수하고 꿍하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런 것들을 말씀하셔가지고 특약사에 적어놓고 그것들을 딱 이해되고 내가 딱 입주했을 때 내 나만의 자취방이 생겼을 때 정말 기분 좋게 쾌적하게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특약사에 꼭 명시하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건 자취생활 속의 꿀팁인데 제가 굉장히 좀 빨리 한 것 같아요. 강의를 원래 1시간 생각하고 40분에서 50분 생각하고 한 건데 벌써 30분밖에 안 됐네요. 이건 이따가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선 질문이나 뭐 혹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취방을 구하면서 뭔가 말하고 싶은 거, 뭐 나누고 싶은 게 있으면 한번 줌에서 한번 말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혹시 괜찮은가요? 네. 궁금하신 거나 뭐 이런 게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중이세요? 예,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아영 씨가 물어보신 게 집 들어갈 때 어떤 것까지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지, 나갈 때 어떤 것까지 고쳐줘야 할지 애매할 때는 주민한테 물어보면 확실할까요? 사실 이거에 대한 기준은 법적으로 사실 뚜렷하진 않아요. 기준은 있긴 있지만, 근데 이제 아영 씨가 말씀하신 게 어떤 거를 고쳐달라고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궁금하긴 하거든요. 어떤 거를 고쳐달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봤을 때 그 상황마다 너무 틀려서 그래요. 이제 옵션 사항이나 뭔가 망가진 거, 블라인드나 뭔가 망가진 거는 당연히 문의 일부가 깨지거나 문의 일부가 깨지거나 처음 들어갈 때 창문에 달린 고리 2개 중 안쪽 창이 없을 때 창문에 달린 고리 2개 중 외부 창에 잠글 장치가 있어도 고쳐달라고 할 수 있죠. 외부 창에. 이렇게 샷이 잠그는 고리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맞죠? 그건 고쳐달라고 하셔야 돼요. 네. 사실 문이라고 말하는 거는 제가 볼 땐 화장실 들어가는 문이나 뭐 방문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이 어디가 깨졌냐에 따라서 좀 틀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문을 우리가 보면은 문 틀이 있고요. 문 틀이 있고 계약서 쓰고 발견. 예슬 씨 질문 제가 방금 받고요. 제가 아영 씨 거 먼저 답변 드리고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 아영 씨가 계약서를 쓰고 발견하면 당연히 한번 요청은 해볼 수는 있어요. 요청을 해볼 수는 있는데 아까 창문 샤시의 이런 잠금 장치는 사실 안전에 관련된 그런 장치다 보니까 그거는 건물주한테 한번 요청해 보시면 그거는 웬만해선 들어주실 것 같아요.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창문 닫는 잠금 장치는 당연히 제가 봐도 그건 해줘야 될 것 같거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했던 문 같은 경우는 문은 이제 어디가 손상이 되냐에 따라서 이걸 고칠 수 있는 게 있고 고칠 수 없는 게 있어요. 만약에 고치기가 힘들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 입주 전에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됩니다. 찍어 놓고 나중에 안 찍어 놓고 이제 내가 퇴실하는 과정에서 그걸 발견해서 내가 청구가 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놓으셔야 돼요. 찍어 놓고
찍어놓고 그거는 이제 만약에 그것 때문에 이제 방을 안 구하고 싶으면 그 방을 안 하셔야 돼요. 건물주가 안 고쳐준다고 한다면. 그리고 주인이 완강히 거절하면 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없어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창문 자체가 없는 게 아니고 창문에 그 잠금 장치가 또 둘 다 없는 게 아니고 한쪽은 있고 한쪽은 더 없는 거다 보니까 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건 해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영 씨 다음 이제 입주자를 구하게 되더라도 그 부분은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영 씨를 중개했던 중개사라고 생각한다면은 저는 그 건물주한테 잘 이야기할 것 같아요. 사장님 이거 우리 여성분이 살고 계시는 방인데 이게 잠금장치가 고장났는데 이게 또 따님 같은 분들이 또 이렇게 살고 계신데 하나 고쳐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 말해 놓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부탁하면 제가 볼 때는 들어주실 것 같아요. 네, 한번 부탁을 한번 드려보세요. 건물주님한테. 아니면 중개인을 통해서 드려보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예슬 씨가 말씀해 주신 게 처음으로 전세 자체를 구하고 싶은데 순서를 모르겠습니다. 은행 대출 문의, 부동산 연락, 방문할 지역 선정 등 전셋집 구하는 순서가 궁금합니다. 아영 씨 건 제가 다시 한번 이따가 이거 답변 하고 말씀드릴게요. 은행에 먼저 갈지 부동산에 먼저 갈지 가서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우선은 순서가 예슬 씨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자취방을 구하실지 먼저 궁금한 것 같아요. 만약에 전세를 구하실 거면 은행에 먼저 한번 가셔가지고 은행에 가면은 이제 은행에서도 이렇게 요구를 해요. 어떤 부동산을 계약할 건지 계약서를 가져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선 내가 전세자금 대출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은행에 가서 은행에서 요구하는 이제 간단한 서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정도의 전세자금을 얻게 된다면 제가 승인이 될까요? 이렇게 먼저 물어보시고 은행 직원 통해 가지고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에 부동산을 한번 들려보는 거고 부동산에 들려보기 전에 내가 살아야 되는 위치를 먼저 선정해 보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세 가지 기준에 보시면 위치가 나와 있거든요. 내가 왜 자취방을 구하는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자취방 구하는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나는 좀 공원이나 이런 산책하는 게 좋아서 그 주변으로 좀 구하고 싶다 아니면 직장이 가까운 데를 구하고 싶다 이런 위치로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시는 건데요. 전세를 알아보고 싶으시니까 아까 전에 혹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대전시에 거주하시는 청년분들한테 지원해주는 전세 융자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거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이 굉장히 이게 엄격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시청에 청년정책과라고 있습니다. 거기다 전화해 보셔서 제가 이거를 한번 받아보고 싶은데 제 기준이 될까요? 한번 여쭤보면은 거기서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예슬 씨가 먼저 이거나 아니면 이 다음에 LH 전세자금 대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예슬 씨가 구할 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세를 구하게 된다면 맞습니다. 정책자금 먼저 문의해보고 그 다음 이게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여기 대전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하나은행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만약 승인이 되면 하나은행 통해 가지고 이제 될 거고 하나은행 가시기 전에 부동산부터 확인을 해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내 자취방을 구해 보시고 거기가 분자가 나오는 그리고 아까 같이 건물대장을 확인하셨을 때 주택 용도고 이런 것들을 잘 하나하나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은행 가셔가지고 이제 지원하시면은 승인되고 이제 입주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정책자금 대출이 먼저 되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가셔가지고 내가 원하는 지역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방을 보고 부동산에는 제가 이 상품을 이용해서 집을 구하려고 합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거기 분들은 이런 상품을 구하신 분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다 잘 해주세요. 그런 서류나 자료 같은 것도 다 잘 해주시고 NH도 마찬가지로 NH 자금 대출도 그 서류 굉장히 많은데 부동산에서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서류들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서 굉장히 편리하게 집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아영 씨가 주인의 허락 없이 TV를 달았다, 그러니까 벽걸이 TV를 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벽에 구멍이 났어요. 근데 그걸 손해배상을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그 벽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틀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벽걸이가 아니었던 곳인데 벽걸이를 달면서 이 벽 마감재가 혹여나 이제 돌이나 타일 같은 경우는 구멍이 뚫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럴 때는 배상을 해야 되는 것도 생길 수도 있어요. 벽걸이 자체는 이제 건물주가 제공하는 옵션이 아니고, 그리고 건물 내부의 마감재 이제 손상이 되게 된다면 미리 한번 여쭤봐야 돼요. 제가 여기다 벽걸이 TV를 달고 싶은데 혹시 괜찮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건물주 허락이 있으면 그때 달면 되는데, 만약에 그런 과정 없이 TV를 달다가 구멍이 났으면 나중에 퇴실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체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수리 비용이 청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벽이 마감재가 돌이나 뭐 타일이 아니고 그냥 도배지 상태에서 구멍이 뚫려가지고 이제 그냥 달았던 거면은 도배만 하면 가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럴 경우 사실 청구는 안 해요. 근데 요즘 원룸 같은 경우는 내장재를 콘크리트만 있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 안에 그리고 석고보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판판하게 되나요. 벽걸이 다는 과정에 석고보드가 깨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까 같이 보수하는데 이제 비용이 청구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벽에 뭐 못을 받거나 이런 것들은 미리 한번 하시는 게 좋아요. 건물주한테 말씀하셔가지고 그 다음 것들을 하시는 게 좋고, 정말 뭘 달고 싶으면 이 벽지에 이제 꽂아서 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 무거운 거는 못 달겠지만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맥주나 이런 것들 다는 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혹시 뭐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럼 배상은 어떤 식으로 해야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뭐 어떤 보수냐에 따라 틀려요. 저희도 이제 주택관리업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수하냐에 따라서 틀리지만, 아까 같이 타일 같은 경우를 만약 수리를 해야 된다, 건물주가 수리 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된다면 보수 비용을 이제 저희가 책정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타일 인건비나 그리고 타일 재료비 이런 것도 책정하게 되는데, 그 책정할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올 것 같다고 이제 아영 씨한테 말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영 씨가 또 개인적으로 또 알아보고 이 금액이 합당한지, 사실 아영 씨가 개인적으로 알아보기 참 힘든데 이 금액이 정말 맞는지, 뻥튀기해서 내가 좀 손해보는 거 아닌지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제가 그건 알려드릴 수 있어요. 제가 그 업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배상은 대부분 건물주한테 입금을 해주든가 아니면은 보증금에서 나중에 퇴실할 때 차감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배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수리 같은 경우 지금 뭔가 이제 건물을 퇴실할 때 뭔가 너무 비싸게 뭔가 이제 나한테 청구하는 것 같거나 도배 비용이나 이런 게 너무 비싸다 싶으면은 한번 저한테 여쭤보시면 제가 정말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그 금액이 맞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1, 2만 원 차이는 뭐 그렇지만 너무 비싸게 우리가 손해보면 또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한번 상담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씨도 이 자취방을 구하게 되신다면 다 여성분들인 것 같아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또 여성분들 위해서 또 자취방을 구하는 팁을 드리자면은, 우선 여성분들이 1층은 제가 웬만하면 추천은 안 해드립니다. 1층 같은 경우는 좀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그리고 창문이 너무 낮게 달리기 때문에 좀 위험해요. 1층 같은 경우는. 그래서 1층은 절대 하시지 말고 2, 3층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여성분들만 아니지만 화장실에 창문이 있는 게 좀 좋아요. 예. 원룸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화장실 창문이 있는 방이 좀 낫고, 그리고 방의 창문은 한 2개 정도 되면 정말 더 좋아요. 예. 원룸은 또 대부분 창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환기나 이런 게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구하는 또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작성해 주시고요. 없다고 하시면 잠깐 쉬었다가 제가 또 두 번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자취생활, 그러니까 자취방을 구하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꿀팁을 말씀드릴 건데, 제가 생각했던 꿀팁은 인터넷에 막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뭐 옷에 뭐가 묻었을 때 지우는 방법, 여러 가지, 화장실 냄새 날 때 뭐를 놔라, 냉장고 날 때 뭐를 놔라, 이런 꿀팁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건물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화장실 냄새 나면 어디가 문제인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냉장고도 마찬가지, 침실, 그리고 요즘에 또 추워지는 겨울철이 다가오다 보니까 한파에 대해서 좀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말씀드리고 안전과 보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다음 10분 정도 쉬었다가 할 텐데, 더 궁금한 건 없으시죠?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또 말씀해 주시면 이따가 강의하면서 제가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청춘정거장 멘토의 이대면 멘토링 강의 영상 컨텐츠는 다음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네, 다 계시겠죠? 보고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장실, 그리고 냉장고, 침실, 그리고 요즘 다가오는 한파, 그리고 안전과 보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 여기 보시면은 아마 처음 보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따온 거는 여러분들이 불편을 느끼는 것들 위주의 부속품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동 폭업과 아이트랩은 세면대가 잘 안 내려갈 때, 세면대가 잘 안 내려갈 때, 이 두 가지 때문에 세면대가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이 자동 폭업이 뭐냐면은 그 세면대에 이렇게 똑딱똑딱 누르면은 세면대 물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물을 흘러내리거나 하는 그 기능의 자동 폭업이라 하는데요. 이걸 빼보시면은 여기에 머리카락이 많이 걸려 있어요. 먼지나. 그래서 1차적으로 여기서 먼저 물이 막히는 거예요. 잘 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빼면 잘 빼지거든요. 빼가지고 여기 있는 거 이물질을 제거하시면은 세면대 물이 잘 내려갈 거예요. 근데 이거를 했는데도 잘 안 내려간다. 그럼 대다수는 이겁니다. 아이트랩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이건 세면대 하부와 그리고 바닥에 있는 배수로 이렇게 연결되는 관이에요. 주름관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조금 볼록한데 여기가 이물질을 걸러주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걸 열어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머리카락과 먼지, 각종 이물질들이 여기 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열어서 한번 다 제거해 주시고 다시 껴놓으면은 세면대는 절대 막힐 일이 없어요. 근데 시중에 이제 보시면 가끔 광고에서 어떤 액체를 넣거나 이렇게 넣으면은 이게 뚫린다고 하는 광고도 있는데, 사실 제가 해봤는데 악취 제거에는 좀 효과적일지 몰라도 본질적인 이제 이 이물질 제거가 안 되면 사실 그게 효과가 그렇게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제거하시면 세면대는 잘 내려갑니다. 다음은 바닥 유가란 건데요. 화장실 바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바닥이 이렇게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철제 커버 위에 머리카락이 많이 껴있으면 당연히 바닥 배수가 잘 안 내려가겠죠. 그런데 이 철제 커버를 열어보면은 마찬가지로 이 플라스틱 쪽에 또 이렇게 또 이물질을 걸러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돌려서 빼보면은 바닥 배수가 잘 안 될 때 빼보면은 이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빼주시면은 바닥 배수가 잘 내려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바닥 유가는
생활하수거든요. 우리가 씻는 물이나 뭐 그런 화장실 바닥을 통해서 다 내려가는 생활하수인데, 이 생활하수는 시관도로 있는 하수와 연결이 되어 있어서 하수 냄새가 방 안으로, 화장실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닥 육아에는 항상 물이 차 있거든요. 그래서 물이 차 있는 이유는 그 냄새를 물 차 있음으로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기간 비게 되잖아요. 집을 장기간 비우거나, 그리고 내가 어떤 집을 봤는데 그 집이 공실이 좀 길어져 가지고 이 바닥 육아에 있는 물이 말라 있으면 냄새가 올라와요. 그 효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에 이 바닥 육아가 있는데도 냄새가 있다, 그러면은 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장기간 비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물만 뿌려서 거기만 채워주면 냄새는 차단되고요. 또 한 가지 팁은, 이제 다이소나 이제 마트에 가면은 배수 트랩이라고 해가지고, 바닥 배수 트랩이라 해가지고 이 뚜껑을 벗고 여기다 끼는 그 부속품 있거든요. 그거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냄새가 또 차단이 돼요. 차단이 되고, 또 한 가지, 우리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방벌레라고 있어요. 조그만 화장실에만 사는 그 나방벌레가 있는데 걔네들이 이런 데 많이 살아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하게 되면 그 벌레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백시멘트 저 부분인데요. 저거는 변기랑 변기 밑에 있는 마감재예요. 마감재인데 제가 아까 전에 체크리스트에도 저거를 이제 넣어드렸어요. 저거가 이제 백시멘트고, 저기 사진을 보면은 갈라지고 조금 이제 이게 헐렁헐렁하고 이런 게 되어 있는 건데, 저거 저렇게 되어 있으면은 저 변기는 또 정화조관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정화조는 똥통이에요, 그냥. 똥통이 똥냄새가 올라오는 거예요. 저기가 저렇게 깨져 있으면. 바닥하고 변기랑 그 사이에는 이제 고무 패킹이 있는데요. 그 고무 패킹은 그냥 놓여져 있는 거다 보니까 유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 유격을 통해서 냄새가 올라올 때 저 백시멘트로 마감을 하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 건데, 저게 저렇게 깨져 있거나 하면은 변기 자체도 좀 움직일 수도 있고 우선은 냄새가 나요. 그래서 저거는 입주하기 전에 체크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좀 갈라지거나 망가진 게 있으면 저거는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거는 보수를 받으시면 좋고, 생활을 하시다가 저게 또 이렇게 깨질 수가 있어요. 깨질 수가 있으면은 저거를 보수하는 방법은 어렵진 않는데, 웬만해서 이제 건물주님한테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주택관리회사 통해서 요청을 해가지고 보수 받으시면은 될 것 같아요. 저기는 냄새가 좀 올라오는 부분이니까 저걸 한번 해보시고, 다음은 냉장고입니다. 우리가 1인 가구가 많잖아요. 대부분 혼자 사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음식물을 혼자 살기는, 혼자 먹기 좀 많이 살 수밖에 없어요.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사실 혼자 먹는데 1인분처럼 이렇게 팔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물이 항상 조금씩은 남아요. 남으면은 냉장고에 넣어두게 되죠. 그 차츰차츰 안에 있는 것부터 이제 곰팡이가 피고 점점점 썩어 무드러지게 되는데, 음식을 우선 오래 두지 않아야 돼요. 제일 큰 그거죠. 냄새 나는 원인 중에 하나. 음식을 오래 두지 않아야 되고, 전기 코드 뽑지 않게 써놓은 거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당연히 이제 생각을 못하고 뽑았던 거지만은, 장기간 집을 비우기 때문에 그 장기간 집을 비웠을 때 전기가 연결이 돼 있으면 이게 전기비가 나오고 그러니까 좀 손해 볼 거라 생각하고 이제 차단기를 내리고 갔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물려 있던 거예요, 냉장고가. 그러니까 냉장고가 이제 벌레들의 아파트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전기 코드는 냉장고는 웬만해서 뽑으면 안 돼요. 안에 내용물 자체가 아무것도 없다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전기 코드 웬만해서 뽑지 말고, 그 다음에 성해 제거를 주기적으로 하기. 이거는 뭐냐면, 냉동고에 보면은 냉기가 나오는 구멍들이 있습니다. 그 구멍들이 습기가 생기게 되면은 조금씩 얼기 시작하고, 얼음이 얼기 시작하면은 냉동고가 나중에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전부 다 벽들이 다 냉동고 벽이 그냥 다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요. 그게 성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성해가 생기게 되면은 냉동고가 망가져요. 냉장고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주하기 전에는 성해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입주하면서 이제 내가 살면서 성해가 생겨서 냉장고가 망가졌다, 그러면은 보수 비용이 누구한테 청구될지는 말씀 안 해도 알겠죠. 네. 옵션 상태를 항상 유지하려면은 성해 제거가 필수고, 성해를 제거해야지만
냉장이나 냉동이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잘 돌아가요. 잘 시원하고 잘 얼어요. 그러니까 효과가 좋아요. 성게장은 그래서 해주셔야 되고, 탈취 효과는 냄새 나는 건 탈취제가 제일 좋아요. 탈취제랑 그리고 녹차 티백, 커피, 숯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냉장고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 침실입니다. 침실은 제일 중요한 게 환기예요. 이거 세 번째까지 다 환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원룸을 이제 자취를 하게 되면은 원룸 자체가 작기 때문에 사실 습도가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원룸에서 생활을 하는데 밥도 먹고 빨래도 하고 또 빨래를 건조를 하고 거기서 또 화장실에서도 이제 씻고 하다 보면은 방 안에 습도가 너무 높아져요. 습도가 높아지면 이제 날씨 추워지는 요즘 시즌 같은 경우는 환기조차도 안 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옷장 안쪽부터 곰팡이가 쓰기 시작합니다. 습도가 높은 거예요. 환기가 안 되는 쪽부터. 대부분은 이제 제습기를 틀어보면은 습도가 60에서 한 80%까지 되는 그 사이에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곰팡이가 필 수밖에 없어요. 곰팡이 피게 되면 당연히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환기가 중요하고, 창문을 활짝 열어서 한 번씩은 환기를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창문 열기가 좀 그렇다 그러면 에어컨에, 대부분 옵션이 제공된 에어컨에 제습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습기를 작동시켜 주셔도 좋고, 더 좋은 거는 제습기 조그만 걸 좀 구매해가지고 빨래 같은 걸 넣었을 때는 제습기를 계속 돌려주시면 항상 뽀송뽀송해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샤워 후에 화장실 환기하기. 샤워 후에 화장실을 문을 닫아놓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원룸 화장실은 아시다시피 좀 작아요. 작기 때문에 그 습도들이 어디 나갈 곳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쇠에 있는 그 스틸 제품부터 먼저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화장실 손잡이입니다. 화장실 손잡이가 녹이 슬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화장실 들어갔는데 당연히 씻으러 들어갈 때는 핸드폰을 밖에 놓고 들어가잖아요, 화장실에. 근데 화장실 손잡이 내부가 녹이 슬어서 이제 들어갔는데 안 열리는 거예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살려달라고 소리를 질러서 옆에 분이 이제 문을 파손시켜서 나오게 됐는데, 그런 경우가 생겨요. 손잡이가 조금이라도 이제 좀 다침이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은 그것도 보수를 해야 됩니다. 교체를 해야 되고, 아까 같이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액주에 좀 예방하는 방법은 화장실에서 이제 씻거나 샤워하고 나시면은 화장실 습기를 좀 없애야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문을 열고 방문도 열어주고 화장실 내부도 좀 이렇게 좀 닦아주는 게 좀 좋아요. 원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들은 습기나 이런 부분에 좀 약합니다. 그리고 장기간 집을 비울 때 저희가 또 공실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장기간 공실이 생겼을 경우는 저희가 매일 들어갈 수 없고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은 오히려 관리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살면 습도나 이런 것들이 사람이 살면서 계속해서 조율이 되는데, 장기간 집을 비우고 창문 닫아놓고 그냥 그 상태로 집을 놔두면은 곰팡이가 그냥 쓸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서 계속 습도가 돌고 냄새도 역해지고 그렇게 되는데, 장기간 그래서 집을 비울 때 창문을 교차로 열어놔요. 교차로 열어놓는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은 외부에 있는 창문은 왼쪽을 살짝 열어놓는다. 그럼 내부는 오른쪽을 살짝 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들끼리 서로 이렇게 통하게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장기간 집을 비울 때 보안 문제도 있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뭐 좀 그렇긴 하겠네요. 장기간 집을 교차로 해놓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습도를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거. 방이 항상 쾌적하려면. 그리고 마찬가지로 차단기 내리지 않기입니다. 차단기 내리지 않기는 아까 냉장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 추워지는 시기에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파인데요. 작년에는 춥지가 않았어요. 사실 겨울철에 작년 춥지가 않았는데, 제가 2년 전인가 한파가 왔었어요. 영하 10도 이상의 기온이 무려 며칠이지? 30일인가 20일 정도가 계속 연달아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일 먼저 망가진 게 보일러입니다. 보일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옵션 중에 하나인데, 보일러가 왜 망가지냐면은 이제 여기 밑에 보신 두 번째, 집에 없다고 차단기를 내렸을 경우에, 또 겨울철 같은 경우는 집에 없다고 차단기를 내리게 되면은
그 차단기는 보일러도 같이 전기 공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보일러 자체는 이게 영하의 기온이 장기간 되거나 하면은 보일러 자체적으로 동파를 방지하는 순환 기능이 있습니다. 그 순환 기능이 작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차단기를 내리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 동파가 되고 보일러 안에는 항상 물이 있거든요. 물이 있기 때문에 그 관들이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비울 때는 외출 또는 낮은 온도로 설정해 놓고 비우시는 게 좋습니다. 장기간 영하 3도에서 그 이하의 온도로 계속 며칠간 계속 그 한파가 지속이 된다면 보일러가 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 또는 낮은 온도로 설정해 놓으면 보일러가 항상 이렇게 순환을 하기 때문에 따뜻한 어느 정도 미지근 물들이 순환을 하기 때문에 동파 방지에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리고 또 하나, 외부 수도 계량기가 있는 상가나 주택인데요. 대부분의 자취방들은 수도 계량기가 건물 내부에 있기 때문에 얼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요. 청년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창업을 하시거나 그리고 상가나 사무실을 쓰시는 분들은 계량기가 외부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정말 추운 날씨나 이런 한파가 지속될 때는 외부에 있는 계량기는 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 얼어요. 사실 영하 10도 이상으로 계속 되면 얼어요. 무조건 얼어요. 얼기 때문에 살짝 물을 틀어놔야 돼요. 우리가 한파가 지속되면 물을 틀어놓으라 하잖아요. 정말 틀어놓으면 안 얼어요. 어느 정도 틀어놓으면 안 얼기 때문에 그렇게 틀어놓으셔야 되고, 만약 얼었다. 또 얼면 또 녹이면 되긴 하는데, 그때 스팀으로 이제 녹이는 비용이 또 발생합니다. 그게 또 적은 비용이 아니고요. 무엇보다 보일러가 동파돼서 망가졌다. 보일러가 얼어 있는데 보일러 작동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빵 소리 나면서 이게 보일러 배관이 터져버려요. 터지면 보일러 안에는 메인보드도 있고 여러 가지 전자기기들이 있는데 같이 물에 젖으면서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수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보일러 수리 비용. 거의 보일러 교체하는 값이 나와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여름철에 에어컨 기사분들이 바쁘시듯이 겨울철에는 보일러 기사분들이 바쁩니다. 겨울철에 추워서 온수도 못 쓰고 있는데 보일러 수리하려면은 한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번 겨울이 만약 많이 한파가 오고 하고 춥다고 하면은 이런 분들은 꼭 체크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한파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안전과 보안인데요. 이따가도 제가 아마 사진 자료로 해서 보여드릴 건데, 우선 제가 제일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소화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좀 체크 안 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소화기가 중요한 이유는 화재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공동 주택에서 생활하다 보면 나만 생활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분들도 생활할 수 있는 거고, 또 나만 조심한다고 또 불이 안 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소화기는 없으면 요청을 하셔야 돼요. 건물주분한테. 아니면 내가 구매하셔도 됩니다. 소화기는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소화기는 꼭 집안에 놔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CCTV가 작동이 되는지, 우리가 이것도 자취하시기 전에 CCTV도 실제로 작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CCTV를 작동이 돼야지만,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안전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이제 불이 좀 그런 사고가 났을 경우 CCTV가 있어야지만 또 범인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CCTV 작동하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전자도어락의 비밀번호 설정이라고 제가 이게 적어놨는데, 이게 비밀번호가 우리가 기억하기 쉬운 걸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존에 쓰는 번호들 그런 걸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여성분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에 이제 여학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이 살고 있었는데, 이 학생 경우는 비밀번호를 자기 핸드폰 뒷번호로 해놓은 거예요. 뒷번호로 해놨는데 당연히 평상시 같은 경우는 뭐 이상이 없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제 택배가 왔어요. 근데 택배 송장에 그 010 땡땡땡 그리고 뒷번호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남학생이 보고서 열어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누가 열어본 거예요, 남학생이. 근데 열어보고 당연히 이제 사고가 터졌죠. 그러니까 비밀번호 설정은 이건 굉장히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다른 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번호로 하시지 말고, 기억하지만은 그래도 그게 핸드폰 번호, 뭐 생년월일 이런 걸로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한 몇 번씩은 또 변경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비밀번호는 꼭 그렇게 남들이 알기 쉬운 번호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 특히 그
인적 사항들이 또 부동산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 관련된 번호들도 웬만해서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고, 이제 우리가 자취방을 생활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옆에는 또 다른 분이 또 살고 계시고 다 각자 독립적인 이제 개인 공간에서 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동생활 예절이라는 것들이 당연히 이제 대두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한테 요즘에 제일 이제 문제되는 것들 청년주택이라고 하죠. 청년주택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들이 공동생활 예절이 좀 대두가 된다고 하고, 청년주택을 반대하는 이제 주민들 중에 이제 어떤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들어오면 너무 문란해지고 너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동네가.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자취를 하실 경우는 이렇게 지켜주셔야지 나도 좋고 주변도 좋고, 그리고 청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동주택 이런 거 생활할 때 인식도 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으로 쓰레기 배출입니다. 요즘 쓰레기 미세 플라스틱도 그렇지만 쓰레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쓰레기는 우리 대전시 동구, 중구, 서구, 그리고 대덕구, 유성구가 있잖아요. 그 구마다 그리고 동마다 배출 시기가 다르고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리수거장이나 일반 쓰레기장이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제 배출을 하면 되지만, 우리가 생활하는 다중주택의 다가구 그리고 원투룸 건물들은 배출하는 게 주택하고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는 곳에는 몇 호일 몇 호일이 이거를 배출한 날이고 음식물은 언제 수거를 해갔는지 이런 것들을 그 구청에는 환경과에 여쭤보시면 대답해줘요. 그리고 어디다 버려달라는 그것까지 다 물어보시면은 거기다가 놓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그냥 전봇대에 다른 쓰레기가 있어서 같이 놨다가 과태료가 맞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다 보니까 배출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직접 문의하셔도 되고, 그리고 계약할 때 건물주님이나 아니면 이제 부동산 통해가지고 한번 여쭤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배출을 잘 해주셔야 되고, 음식물 같은 경우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있고 음식물 스티커가 있잖아요. 붙여서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들도 이제 학생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항상 쓰레기 문제가 좀 많습니다. 배달 음식을 많이 시키는데 그 배달 음식을 먹고 남은 그 쓰레기들을 그냥 배달 음식 흰 봉투에다가 담아가지고 그냥 분리수거장에 버려놓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소하시는 여사님들도 그렇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걸 해주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버리는 건데,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좀 고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그리고 비닐은 비닐대로 종량제에 넣어주시고, 꼭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에 넣어주셔, 이렇게 좀 분리를 해주셔야지만 우리가 좀 더 청년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쾌적한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게 같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 배출할 때는 그런 부분들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따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심야 시간에 소음입니다. 심야 시간이라는 기준이 사실 좀 애매모호하긴 한데, 그냥 우선 취침하는 대부분 10시 이후, 9시나 10시 이후, 그리고 다음날 7시나 8시까지는 조용히 해주시는 게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는 거겠죠. 보시면 청소기도 돌리고 있고, 그래서 방방 뛰고 있고, 누군 못 지라고 해서 주무시려고 하는데 못 주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심야 시간에 세탁기나 무거운 짐을 옮기게 되면 바닥에 끌리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밑에 집도 피해를 볼 수 있지만, 바로 밑에 집이 또 그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옆에 그냥 다 울려요. 벽 타고 울리는 거예요, 그 소리들이. 특히 원룸 건물들은 벽이 좀 얇고, 그리고 벽이 얇고 이게 따닥따닥 붙어 있다 보니까 그런 소음에 좀 더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짐 옮기기, 특히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친구랑 많이 수다를 떨기도 하는데, 늦은 시간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이제 정말 옆에 집에서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심야 시간에는 그래서 최대한 타인에게 이제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조심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심야 시간 소음은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변기에는 휴지만이라는 제목인데요. 이 사진은 실제로 공사했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건 정화조가 망가져가지고, 아까 정화조가 뭐냐면 이제 똥통입니다. 여기
1층이 상가에 카페가 들어가 있고 2, 3, 4, 5층에 이제 청년 여러분들이 사는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인은 물티슈 때문에 이제 정화조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물티슈가 굉장히 많이 버려져요. 특히 화장실에서 물티슈는 녹지가 않아요. 화장실 변기통에서 물티슈 버리게 되면은 그건 그대로 그냥 정화조 쪽으로 가고, 이 정화조 관이 일직선으로 위에부터 이렇게 내려온다면 사실 막힐 경우가 없는데, 건물 구조상 일직선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이렇게 꺾입니다. 그리고 정화조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휴지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물티슈 같은 경우는 중간에 걸리게 돼요. 어느 순간 그 꺾이는 부분이 퇴적이 되고, 이 퇴적된 물티슈는 굉장히 단단하게 거기서 모이게 됩니다. 모이면은 결국에는 관이 막히면 이 굉장한 압이 생기거든요. 이 정화조 그 관에 물들이 차 있고 하다면 압이 생기면 피부시 어느 부분이 한쪽이 깨지게 됐어요. 손상이 되게 됐고, 여기 같은 경우 정화조도 같이 손상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변기는 휴지만 버리셔야 돼요. 네, 변기는 휴지만 버리셔야 되고, 음식물도 정말 뭐 국물이나 이런 것들까지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원래는 휴지만 버려야 돼요. 사실 그런 것들도 음식물도 다 음식물 쓰레기가 있고 그런 것들이 있듯이 변기는 휴지만 버리셔야 되고, 제일 많이 되는 것들 물티슈, 생리대, 그리고 음식물 등 이렇게 버리게 된다면 이렇게 다시 정화조를 매립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여기 같은 공사비가 1,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런 매립 공사비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건 정말 서로가 힘들어지고, 건물주도 건물주 나름대로 굉장히 속상하기 때문에 입주자들을 좀 많이 타이트하게 좀 보게 될 거고, 입주자 여러분들은 이 공사 때문에 일주일 넘게 변기를 못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사항이 서로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버리지 마시고, 또 하나는 애완동물을 요즘 많이 키우시잖아요. 특히 애완동물 키우실 때 고양이 같은 경우는 톱밥이 있어요. 화장실 톱밥인 것 같은데, 화장실 톱밥을 변기에 내려서 같이 내리는 거예요. 고양이 똥하고 같이 내리게 되는데, 화장실 그 나무 펠렛이라고 하나요? 그 톱밥은 물을 먹게 되면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정화조 배관을 통해서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거기서 팽창해서 꽉 막히게 돼요. 그런 경우는 사실 뚫기가 힘들어요. 정화조 반 자체는 콘크리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점을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들 뿐더러 그것을 수리하려면 굉장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절대 그렇게 버리시면 안 돼요. 자, 다음으로는 담배는 외부에서, 그리고 원룸 안에서는 이제 취사 시설이 있을 텐데 부탄가스를 통해서 또 요리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다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이 화재가 났던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명 검색 완료 대전 동부 소방서라고 적혀 있는데요. 정말 큰 불이 난 거예요. 큰 불이 나가지고 여기 입주해 있던 수십 명의 입주자들이 대피를 했습니다. 새벽에. 우선 이거의 원인이 뭐냐면 이제 흡연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실내에서 흡연은 사실 뭐 불이 나는 것을 떠나서라도 주변에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내 흡연은 계약할 당시에 금지가 돼 있을 거예요. 대부분 건물주는 그거 허락하는 건물주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은 도배지부터 해가지고 건물 마감재, 몰딩, 그리고 바닥, 그리고 옵션에 있는 허연색 에어컨이 누렇게 돼요. 니코틴 때문에. 그걸 다시 색깔을 돌릴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냄새들을 다 빼려면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나와요. 진짜 한 돈백 이상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 흡연은 절대 하시지 마시고, 이렇게 화재까지 이어진다면은 그러면 정말 이건 다시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흡연을 하고 이렇게 항상 모아놨던 그 흡연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떨이가 있었는데, 그 재떨이도 가끔씩 비워줬으면 모르겠는데, 철제로 만들어진 철제 재떨이인데 비워줬으면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계속 담배 꽁초가 많이 쌓여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다 버리고 잤던 거예요. 잤는데 거기가 발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다 태웠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도 아까 말씀드린 소화기를 꼭 집안에 구비를 해 놓으시는 게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기는 아쉽게도 소화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화기를 구비해서 화재가 났을 때는 바로 초기에 진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났을 때는 또 하나 다른 입주자한테 알리고 바로 대피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인데요. 늦게 들어오신 분도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아까 처음부터 한번 빠르게 한번 다시 한번 읊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자취방을 구하는 세 가지 기준이 위치, 시설, 가격이고요. 위치는 여러분들이 자취하는 이유와 가장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자취하냐 따라서 위치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학업에 의한 자취가 된다면 학교에서 가까워야 되고, 직장이면 직장과의 거리가 가까워야 되고, 상업시설 주변에 주차시설 그리고 뭐 체육시설이 있으면 좋은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위치를 정하게 되고요. 시설 같은 경우는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그리고 자취방을 구하게 되면 계약 전에 이거를 시설을 체크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기, 수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취방을 구하게 되면 우선 지출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상품들을 한번 제대로 받아보자는 거예요. 대전시에서 하는 청년주택 임차 보증금 융자 지원 사업, 이거 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전시 청년정책과에서 합니다. 한번 문의해 보시고 웬만한 청년들은 되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 LH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이것도 청년 여러분들을 대상이고, 그리고 9,500만 원까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알아보시는 방법은 LH 대전 지부도 있고요. 그리고 그 동사무소라고 해야 되나? 지금 행정복지센터. 복지센터. 거기 가시면은 전화로 하셔도 돼요. 거기 가시면 LH 담당하는 공무원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집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분한테 여쭤보셔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가격은 이제 시세를 따져보는 건 내가 잘 못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어떤 이 시세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중개 플랫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한번 임대주 시세 따져봐도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부동산 통해서 알아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번 보고, 공유주택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월세가 가장 저렴한 주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설은 좋으면서, 그리고 다수가 한 집에 살면서 이제 거실, 화장실, 주방들을 공유하는 거고, 무엇보다 청년들의 고민과 그런 것들을 공감대 형성에 굉장히 좋습니다. 같이 고민해주고 그런 친구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 거기에서 좋고요. 자취방 계약 시 주의사항, 건물대장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선순위 보증금과 근저당을 확인해주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약속들은 꼭 승격사인 기재하기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계약하는 곳이 주택으로 되어 있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위반 건축물이 아닌지 여부를 건축물 대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은 일사편리 대전에 나와 있습니다. 저거 검색을 하시면은 그게 이 건축물 대장을 열람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등기부등본 확인하기입니다.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는 인터넷 등기소를 열람하게 되면 표제부, 갑부, 을구가 이렇게 나오고, 표제본 소재지, 건물명, 면적 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갑부에는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을구에 이제 이 건물의 부채, 어디서 빌렸는지, 얼마를 빌렸는지 이거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셔가지고 건물대장과 같이 보시는 거예요. 표제부에 맞는 건물대장이 맞고, 그리고 갑부의 소유자가 맞고, 그러면은 그 소유자의 계좌번호로 예금주가 소유자를 확인하고 계좌번호로 해서 계약금을 입금하고, 그런 식으로 계약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통해서 하게 되면 이런 것들 부동산에서 다 체크를 해주시는데요. 혹여나 이제 직거래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거래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 앞에 계신 분이 정말 건물주가 맞는지, 다른 친척이나 이런 분들이 오신 건지 아닌지 그런 걸 확인해 보셔서 거기다 이제 입금을 해주셔야지 나중에 사고가 안 납니다. 그리고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하기, 아까 9번 확인 설명서의 9번단을 한번 보셔야 된다는 거. 월세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제가 강조는 안 하는데, 전세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건축물 등기부등본에 나오지 않는 금액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꼭 확인하셔서 이거 플러스 등기부등본에 나온 융자 금액을 합쳐서 총 부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건물 시가를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이 전세금을 들어가도 안전하겠구나, 그런 어느 정도 확인을 하시고 들어가셔야지 안전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전세계약서를 썼는데 여기 정말 뭐 횡하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뭔가 숨기고 있는 걸 수도 있고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고 사인을 하셔야 돼요. 자, 특약사항 명시하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물주분이 다 해주신다고 구두로만 말씀해 주셨어. 근데 계약할 때 구두로만 말해놓고 계약서 쓰고
입주할 때가 됐어요. 입주가 바로 입주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한 달 전에 구하거나 두 달 전에 구할 수도 있다 보니까 한 달 전, 두 달 전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건물주는 이 건물에 호실이 너무 많아요. 요거 해준다고 했고 요거 해준다고 했는데 기억이 서로 안 나다 보니까 나중에 약속한 것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사항들은 특약사항에 꼭 적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약사항은 꼭 명시해달라는 거. 그리고 자취생활 꿀팁. 화장실, 냉장고, 침실, 한파, 안전과 부안 이런 테마로 있고 화장실이 세면대가 막혔을 때는 여기 부속품을 꼭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서 다 막혀서 잘 안 내려간다는 거. 바닥 유가도 마찬가지로 저걸 확인해 보시면 저기서 또 막혀서 안 내려간다는 거. 백시멘트는 금이 가거나 했을 때는 무조건 보수를 받으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냄새가 올라오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냉장고 같은 경우도 음식물과 전기코드를 꼽지 않는 게 중요하고 무엇보다 성해 제거 해주시는 거. 냉동고에 성해 제거를 해주셔야지 냉장고 고장이 안 납니다. 예. 고장이 나면 또 이게 또 생각지 않은 지출이 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침실 같은 경우 곰팡이를 안 쓰는 가장 큰 방법은 환기입니다. 환기. 근데 이제 가끔 이제 결로 현상이 생기는 건물들이 있어요. 신축에서는 대부분 안 생기는데 좀 오래된 건물이나 그런 부분들은 창문 주변으로, 사실 주변으로 이제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사실 건물 하자예요. 결로 같은 건물 하자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나중에 집을 구하시기 전에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곰팡이의 가장 큰 원인은 습기다. 그리고 한파를 대비하는 방법. 이번 겨울에 만약에 한파, 영하 3도에서 그 이하의 온도가 며칠간 계속 꾸준히 지속된다. 그러면은 꼭 보일러를 외출 또는 낮은 온도를 설정해 놓으셔야지 보일러가 동파가 안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 동파를 꼭 조심해 주시고 차량은 절대 내리시면 안 돼요. 겨울철에는. 그래야지 보일러 자체적으로 동파 방지 순환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 수도가 있는 이제 상가를 임차하신 청년분들은 꼭 외부 수도에 있는 계량기를 좀 따뜻하게 보온도 해주셔야겠지만 수도를 좀 틀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 그래야지 동파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꼭 구비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 만약에 방 안이나 복도 쪽에 소화기가 없다. 그럼 건물주분께 꼭 요청을 하셔야 돼요. 소화기가 없으면은 위험하죠. 화재가 났을 경우. 그래서 소화기는 꼭 확인하셔야 되고, 소화기가 있다면 그게 정상 궤도에 들어왔는지, 이게 초록색이 이렇게 눈곱이 가 있어야지만 이거 소화기가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전자도어락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데 남들이 볼 수 있는 비밀번호, 쉽게 알 수 있는 비밀번호, 그리고 계약서에서 인적사항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 주민번호나 뭐 생년월일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비밀번호를 쓰면 안 된다는 거. 네, 그래서 나중에 혹여나 또 사고가 나면 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공동생활, 혼자 사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쓰레기 배출, 내가 계약하는 그 건물의 번지수에 따라서 어떻게 버리냐에 따른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몇 휴일날 뭘 수거하고 몇 일날 뭘 수거한다. 그 음식물은 어떻게 수거하니까 그 분리 배출 방법대로 쓰레기를 벌려주셔야 되고요. 심야 시간에는 세탁기나 무거운 짐 옮기기, 친구와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 이렇게 다른 집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해야 되고, 변기는 꼭 휴지만 버려주셔야 된다는 거. 물티슈나 다른 이물질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담배는 외부에서, 실내에서 흡연하는 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실내에서 고기 굽는 거나 이런 거 할 때는 꼭 주의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 네.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바로 아영 씨나 뭐 승문 씨 처음 뵙겠습니다. 예.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타자로 해주셔도 되고요. 채팅방에 올려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추가적인 질문이나 사실 승문 씨 말씀해 주세요. 예, 승훈 씨가 이제 질문해 주신 게 자취방을 구할 때 전반적으로 누수 상태라든지 그런 것들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느냐.
그걸 여쭤봤는데요. 방법들이 있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원룸방이나 이런 집들을 수천 개를 보기 때문에 어떤 방이 누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누수가 되는 것들은 빗물에 의한 누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비가 왔을 때만 누수가 되는 누수가 있고, 그리고 물을 사용하는 곳 주변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도관이 파열이 돼가지고 누수가 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네, 우선 누수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까 같이 수도관이 터져서 누수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수도관이 터졌으면 누수가 굉장히 심하게 돼요. 계속 흘러요, 그냥. 계속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많이 없고, 대부분은 방수층이 깨져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수층 같은 경우는 화장실 바닥 방수를 말하는데요. 화장실에서 사용을 하는 데는 이제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을 지을 때 화장실 타일을 바르기 전에 바닥 방수를 해놓고 그 다음에 화장실 타일을 바르게 되는데요. 이게 새 거일 때는, 신축일 때는 사실 이게 방수가 깨지는 경우가 없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건물이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콘크리트가 움직이다 보니까 조금씩 금은 생길 수 있고, 방수층이 그래서 이제 깨지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그런 경우는 이제 화장실 위에 집 화장실 있는 그 벽 주변에 물이 흐른 자국이 있거나, 그리고 천정 쪽에 누렇게 흐른 자국이 있다면 누수를 의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누수가 있다면은 그게 확실히 공사가 되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좀 대답이 좀 내가 시원찮게 대답을 좀 듣거나 그러면 사실 누수가 있는지는 들어가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살면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 수리가 사실 누수가 잘 잡히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런 똑같은 돈을 내고 누수가 되는 집에 들어가는 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아까 비가 많이 내릴 때 누수가 되는 곳들은 어디냐면 창문 위쪽입니다. 그래서 창문 주변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요. 창문 주변을 이렇게 만졌을 때 뭔가 축축하거나 아니면 아까 같이 물을 흐른 자국들이 있다. 그리고 창문 위에는 블라인드가 설치될 수도 있는데요. 블라인드 설치된 그걸 뭐라고 하냐, 커튼 박스라고 하는데, 그 커튼 박스는 대부분은 이제 신경을 잘 못 쓰고 보수를 하더라도 그 부분은 잘 보수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한번 보셔가지고 뭔가 울긋불긋 하거나 뭐가 빗물이 흐른 자국 같다, 그러면 거기서 누수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수가 가장 많이 되는 건물들은 대다수가 이제 외장을 벽돌로 마감했던 건물들. 근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축일 때는 거의 이게 없는데, 이번 장마 같은 경우는 사실 누수가 굉장히 많이 된 건물들이 많았어요. 대부분이 한 5년에서 10년 된 건물들, 특히 벽돌로 마감재를 했던 건물들은 벽돌 자체가 이게 방수가 되지가 않거든요. 이게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벽돌로 마감할 때는 발수제라는 것을 이제 뿌려줘가지고 5년마다 3년에서 5년마다 이렇게 계속 뿌려줘야 되는데, 대부분은 건물주분들이 이제 비용 문제로 이제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옥상 방수가 안 되어 있어서 누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취방을 구하기 전에 누수 확인하는 방법은 그렇고, 자취를 하시다가 누수가 나는 경우도 생겨요. 그럴 때는 반드시 그거를 꼭 요청을 하셔야 돼요. 누수 나는 방에서는 절대 이제 생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건물주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누수를 보수해 줄 겁니다. 그래서 누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고, 타지에 갈 때 전반적으로 먼저 고려해야 될 상황은 무엇인가요? 타지에 갈 때, 그러니까 대전시가 아니고 내가 이제 알지 못하는 곳을 가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먼저 고려해야 될 상황, 내가 어떻게, 우선 제일 먼저 내가 월세를 살 건지 전세를 살 건지 먼저 결정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수준의 집들이 있는지 먼저 한번 네이버나 그리고 다방이나 직방을 통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훑어봐서 내가 원하는 집의 수준은 한 이 정도 되는데 이 지역에서는 이거가 한 30에서 40이 형성이 돼 있구나. 우리가 사는 대전시랑 비교하면 이게 좀 높은 가격이긴 한데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마다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서울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강남 지역하고 강북 지역하고 이게 월세 차이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여기가 대학가가 많은지, 그리고 직장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냐에 따라서 아니면 좀 외곽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월세 차이가 많기 때문에 한번 대략적으로 보시고, 지금 거리, 아까 같이 직장 때문에 이제 타지에 가시게 된다면 직장과의 거리에서 이 정도면은 출퇴근 거리가 어느 정도 원만하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 시세를 한번 체크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직접 한번 보시고 부동산에 가셔서 이제 매물을 확인하실 때 뭐 여러 군데 가시는 것도 뭐 어느 정도 발품을 팔아보시는 것도 좋긴 한데 제가 볼 때는 5개 정도에서 추려보시는 게 좋아요. 사실 부동산 분들이 이제 방을 보여줄 때는 당연히 이제 굉장히 많이 본 분들이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주기 때문에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 5개에서 5번 봐가지고 거기서 선택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이유는 이제 점점점 많이 보면 볼수록 선택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보는 것도 사실 좋지 않다. 그래서 타지에 가실 때는 아까 같이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다방 집방을 통해서 한번 보시고 부동산 통해 가지고 실제로 매물을 확인하신 다음에 자취방을 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강의 PT 자료는 아마 청춘정관장 통해 가지고 메일로 전송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공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뭐 어떤 것도 괜찮으니까요. 부동산 관련도 괜찮고 뭐 집수리나 뭐 주거 관련도 다 괜찮으니까요. 한번 궁금하신 거 물어보셔도 됩니다. 저도 이제 실무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강의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뵙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좀 떨리고 이렇게 좀 미숙한 부분이 많았는데요. 여기 제가 메일 주소 적어놨잖아요. 여기로 정말 이제 보내주시거나 궁금한 거, 아까 아영 씨가 말했던 거, 뭐 보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합당한지에 대해서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제가 답변 항상 해드릴 테니까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게 없으시면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정말 반갑고요. 감사했습니다.